네, 안녕하십니까. 홍대겸 변호사입니다. 지금 저희는 국회 입법고시 기출문제, 5년치 기출문제를 해설 강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 시간이고요. 2020년 기출, 작년이죠. 작년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부터는 좀 더 빠르고 컴팩트 있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빨리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네요. 헌법 개정? 빨리 하려고 했는데 잠깐만 할까요? 자, 헌법 개정이면 여러분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헌법 개정은 특의 입급입니다. 바로 떠오르셔야 됩니다. 헌법 개정안 누가 제안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그리고 제안하면 공고를 해야겠죠? 공고.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이건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 얼마 이상? 20일 이상이에요. 20일. 자,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국회로 가겠죠. 국회 가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국회 의결은요, 자, 아주 빡세요. 제적 3분의 2 이상. 이게 국회 의결 중에 가장 빡센 정족수입니다.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자, 국회를 통과했어. 그럼 맨 마지막으로 우리 끝판왕 국민한테 해야 되겠지? 국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국민투표는 알아두셔야 될 게, 꼭 알아두셔야 될 게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돼요. 유효 투표권자의 50%꼭 그 투표율이 50%가 무조건 넘어야 돼요. 과반수 투표 플러스 그 안에서 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어도 전 이렇게 정리해요. 자, 그러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30일 이내. 이결로 30일 이내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공포를 하겠죠. 공포는 대통령이 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리고 이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시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확정. 자, 요 표를 그냥 떠올리셔야 돼요. 그냥 안 보고도 쓰셔야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맨날 2, 6, 3, 20, 60, 30, 2, 6, 3, 2, 6, 3, 2, 6, 3. 자, 그러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요거만 알면 다 풀 수 있죠. 1번 보시면 헌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투표 30일, 맞네. 그리고 선거권자의 과반수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둘 다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자, 2번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의결은 제적 3분의 2 오케이 김영 투표로 표결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김영 투표로 합니다. 왠지 아세요? 김영이 뭐야? 이름 써야 돼. 이름 써야 돼. 왜냐하면 역사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했는지 반대하는지 영원히 역사에 남기려고. 네.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30일간 공고할 수 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20일 이상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이 30일 날 공고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맞는 거고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63, 60 맞네?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즉시 공포함으로써 확정된다? 틀렸습니다. 공포함으로써 확정되는 게 아니고 투표, 찬성하면 이때 확정되는 거예요. 찬성할 때. 자, 그래서 여기 5번이 아주 쉬운 문제네요. 자, 2번 신체의 자유입니다. 신체의 자유. 이것도 판례들이 많아서 판례들을 잘 정리하도록 하는데 특히 신체의 자유 파트에는 위헌 나온 판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좀 공부량이 많아져요. 보통 우리 위헌만 열심히 외우잖아요. 보통은. 근데 보면 신체의 자유는 위헌 나온 판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량이 많아지는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기출된 요 판례들은 완전 다 중요한 판례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자, 1번 법원의 수사 서류 열람 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등사 거부를 했네요. 검사가. 이거 봐. 아주 못됐네 검사 이거. 자, 형사 재판은 바로 판사가 대장이고, 그리고 여기 한쪽 편에는 검사, 한쪽 편에는 피고인이 싸우겠죠. 피고인은 이제 저 같은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서 참여해서 변호인과 검사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자료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수사 자료를. 그래서 되게 아직도 형사는 되게 힘든 게 기록을 종이로 봐요. 이제 민사 같은 경우는 다 전자소송 돼가지고 뭐 다 디지털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2023년에는 뭐 바뀐다고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형사 사건은 다 우리 종이 기록으로 봐야 돼서 직접 가서 다 복사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이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 이거 연람 복사를 하려면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되겠지. 나 연람 복사를 갈게. 신청해야 되겠지. 근데 법원이 그 수사 서류 열람 허용해 줘라고 검사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래서 복사를 쭈리쭈리 우리 갔더니 검사가 안 해주는 거야. 싫어 이렇게. 아니 법원이 판사가 하라고 했잖아. 법원이 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싫대. 이건 당연히 위헌 아니겠습니까? 위헌입니다. 이거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자, 2번은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이 판례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제가 중요 판례라고 얘기했죠.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판시상 가를 보시면 너무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자, 헌법 제12조 4항 법률에 규정된 구속에는 형사상 구속만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구속도 포함된다. 이 지문이요. 이 지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아마 어딘가에 계속 나올 거야. 기출에 보면 계속 나와요. 아마 여기서 나올 겁니다. 어쨌든 자,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사실 관계는 뭐냐면 보시면은 나에 나와 있어요. 나에 보시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난민. 우리나라는 되게 대단한 인권 국가인 게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규정한 국가예요. 그게 2010 언제지? 15년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난민법을 최초로 제정을 한 국가고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인권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난민 신청을 해. 그럼 신청을 하면 난민 판정 받을 때까지 한 몇 개월이 있잖아요. 그 몇 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혜택을 봅니다. 의료보험 혜택이라든지 교육 혜택이라든지 많은 걸 보게 돼요. 그걸 누리고 난민 불인정 딱 나오잖아. 그러면 돌아가는 거야. 아니었나 보다 해서 가. 하지만 몇 개월 동안 꿀은 다 빤 거지. 거기서 일도 하고 돈도 벌면서.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의식이 많이 생겼죠,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난민에 대한 얘기 그만하고, 아무튼 이 사건 자체도 그런 겁니다. 난민 인정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 심사도 안 하겠다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사람은 인천국제공항의 송환 대기실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5개월째 수용을 하고 있네요. 5개월째. 아무리 그래도 이거 5개월째 수용을 하고 있는 게 말이 돼? 그런데 이 환승으로부터의 출입을 막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막 가둬놓은 거야. 사실상 감금이잖아요. 이거는 구속에 해당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속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보시면 다가 또 핵심인데 판시상 다는 그래서 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변호사 접견 신청을 거부했어요. 이 난민 인정 신청을 했던 사람이 나 변호인 불러달라라고 했어요. 접견 신청을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위헌이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다의 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를 따지기 위해서 가가 있었던 거야. 이 구속이 행정 절차상 구속. 지금 현재 난민 송환 대기실에서 가둬놓은 거는 형사상 구속이 아니잖아. 깜빵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행정 절차상의 구속에 불과한 거야. 근데 이것도 이 헌법 제12조 4항에 규정된 구속에 포함된다고 봤으니, 그러면 그래? 이것도 헌법 12조 4항에서의 구속이야? 그러면 변호인의 접견할 권리를, 조력을 받을 권리를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네 라고 했는데 그걸 불인정했으니까 위헌인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판시사항 다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자, 요거는 접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문제로 오셔서 다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 경찰서장이 체류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차를 이용해서 살수를 했네요. 이걸 통해서도 어떤 농민 한 분이 돌아가시기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죠, 위헌. 자, 왜 위헌이었냐면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경찰이. 그래서 요거는 위헌이고요. 자, 4번 보시면 전자우편에 대한 압수수색 할 때 급속을 요할 때에는 사전 통지를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사전 통지? 미리 나 이거 수색할게요. 나 압수수색할게라고 미리 사전 통지를 원래 하는 게 원칙인데, 급할 때는 급속을 요해요. 급할 때. 형사 같은 경우는 급할 때가 많잖아. 이럴 때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적법 절차 위배가 아닙니다. 자, 5번 보호 의무자 2인이 동의와 그리고 정신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 자, 보호의자 2명과
병원 의사, 정신과 의사 한 명의 진단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 입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신체 이거는 신체 자유를 침해했는가? 침해한 겁니다. 자, 보통 이게 왜 문제됐냐면 보통 이제 어떤 부부 중에 한 분이 뭐 싸우다가 쟤를 보내버려야겠다 싶어가지고 한쪽 상대를 그래서 내가 동의하고 또 한 사람 가족을 동의하게 만든 다음에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 한 명 꼬셔가지고 야 이거 좀 써줘라고 해서 정신질환 맞아라고 인정해버리면 바로 그냥 보호 입원이 가능하도록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거의 사실상 구속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신체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재산권이네요. 재산권. 자, 1번 지문 판례가 좀 신기한 판례입니다. 요거. 자,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 자, 요 핸드폰 같은 거 요거에 대한 재산권 행사 요거에 비해서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요거를 제한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 제한의 범위가 크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알아주세요. 이렇게 물건에 대한 제한보다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훨씬 더 사회적인 영향이 크다, 사회적 기능이 크고 사회적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2번 공무원의 퇴직연금 수급권은 국가의 재정 상황, 뭐 국민 전체 소득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입법 형성 재량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을 갖춘 후 발생하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권은 공법상 권리로 21조 헌법 제23조 제1항에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퇴직연금 수급권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제 공무원이 되실 거고 퇴직을 하면 퇴직연금 수급권을 가지게 되겠죠. 그 권리 재산권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재산권이겠지. 뺏기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재산권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자, 3번. 3번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자,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연금 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 대해서 법률론 기간을 기준으로서 분할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는 거. 야, 이거 뭐 재산권 침해죠, 이거는. 자, 보십시오. 그런 겁니다. 부부가 같이 살았어. 그래서 부부 중에 한 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결국 연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법률론 기간 그 기준으로 해서 분할 연금 수급권 자체를 인정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도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사람이 부부인데 가출했어. 신혼 초에 가출해서 30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부부이긴 하지만 그냥 뭐 호적 정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혼자 열심히 살았어요. 30년 동안 열심히 공무원해서 겨우 이제 연금을 받게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이 법률 30년 이 기간 통째로 분할 연금 수급권을 달라고 했는데 그걸 인정해버려? 이게 말이 되나요? 부당하죠. 그래서 요거는 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3번 해설을 보시면 또 아실 겁니다. 해설을 보시면 이런 것들을 별거나 가출 등 이런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때 이런 때에 대한 예외를 규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런 예외 조항 없이 바로 모든 그냥 법률론만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위헌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는 모범적인 택시 운전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개인 택시 면허를 취득하였거나 고액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개인 택시 면허를 양수한 사람들이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 택시 면허는 재산권인가? 이게 질문이죠. 개인 택시 면허 재산권이죠. 재산권입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해설에다가 판례를 실어드리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판례는 이겁니다. 개인 택시 면허의 양도라든지 상속을 금지하고 있어요. 함부로 양도하지 못할. 그럼 이거 사고 팔고 돼버리면 이게 물론 재산권의 성질은 가자. 그래서 사고 팔고는 원래는 돼야 될 텐데 이거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막아놓은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개인 택시 면허 자체는
재산권이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정 목적상 그리고 공법 이건 그래도 공법상의 권리라고 보고 입법 형성권의 재량이 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죠. 합헌. 자, 5번 보시면 자, 이건 뭐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재산권은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사법상 권리이고요. 중요한 거는 사적 유용성. 사적 유용성이 뭔지 아세요? 마음대로 내가 팔 수 있는 거, 사적으로 그냥 팔 수 있는 거, 이게 사적 유용성입니다. 유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원칙의 처분권, 이것도 팔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이게 유용성, 처분권. 요거가 핵심이겠죠. 요거를 내포하는 재산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합니다. 아, 예전에 이거 사례 쓸 때 많이 그냥 자동으로 썼던 그냥 지문이에요. 아무튼 자, 체크해 두시고요. 자, 4번 보시면 법치국가 원리네요. 법치국가 원리 딱 보자마자 떠올리셔야 될 거는 요거는 헌법 총론 파트구나. 헌법에 거기서도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법치국가 파트가 나오겠네. 그러면 법치국가에서 중요한 게 뭐였더라? 바로 소급 입법이었네. 소급 입법 뭐가 있지? 진정 소급 입법과 부진정 소급 입법이 있네. 신뢰보호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지? 진정이 아니라 부진정 소급 입법에 관해서 요거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신뢰보호 원칙이네. 이렇게 떠올리십시오. 자, 기억 보시면요. 양별 규정이네요. 이거 양별 규정입니다. 종업원이 저지른 행위, 요거에 대해서 법인이 그냥 고용한 법인이 다 책임을 져야 돼? 이건 좀 무리한 거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단순히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을 형사처벌해? 이거 억울할 수 있죠.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거 위헌입니다. 법칙과 원리 위배되고요. 니은도 양벌 규정이네요. 선박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고 그렇지만 내가 운전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선장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내 배를 내가 소유자지만 선장이 운영을 해. 근데 선장이 거기 범죄를 저질렀어. 이거 봐. 그러면 나도 처벌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게 처벌되는 거. 이거 양벌 규정인데 이것도 위헌입니다. 책임주의에 위반되는 거죠. 법치국가 원리에도 위반되고. 그래서 기억은 맞은 지문이고 니은은 틀린 지문이네요. 자, 디귿 볼까요? 신법이 적용자한테 유리한 경우에는 시혜적인 소급 입법이 가능하겠지. 이건 권리 침해가 전혀 아니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 경우에 입법자가 반드시 시혜적인 소급 입법을 해야 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입법자 마음대로. 자, 리을 보시면 종전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유형을 개정하면서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거나 계승한 자까지 범위에 포함시킨 거 국가 기속 그래서 거기 포함시켜서 일제로부터 자기 받은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버렸어. 국가 기속으로. 이게 바로 헌법 위반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실 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있죠. 친일 반민족 완전 나쁜 사람들, 이완용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재산을 나중에 다 뺏으려고 하는 법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열받은 거야. 아니 우리 재산과 침해 아니야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법들 이렇게 뺏어오는 법들은 다 합헌이었어요. 자, 그냥 알아두시고요. 미음 볼까요? 미음 요 문구 자체가 좀 중요하네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할 때 국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자, 당사 손해가 극심해. 그래서 그 공익적 목적이 당사자의 신뢰를 파괴를 정당할 수 없다면 이러한 세입법은 신뢰보호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야죠. 당연히 이런 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미음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아무튼 밑에 그냥 그 해설 보시면서 결론 같은 걸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5번 헌정사. 또 헌정사잖아. 헌정사는 좀 귀찮은데, 그렇죠? 자, 일단 정답을 보십시오. 나머지는 다 맞는데요. 1번이 틀렸습니다. 사실 헌정사 제대로 파면 이거 재밌거든요. 사실 저도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저 그 한국사 그것도 1급도 있고요. 그래서 좋아하니까 저는 뭐 재밌어요. 이 부분 보면 재밌는데, 근데 수험하는 입장에서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 듣거나 그냥 평소에 그냥 얘기 듣으면 재밌지. 그런데 이걸 수험으로 본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깝깝해요.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제가 짧게라도 헌정사만 그렇게 한번 딱 정리할 수 있는, 한번 이렇게 이야기 들려주듯이 스토리를 참 그려주면서 여러분께 딱 나올 것들만 찍어주는 강의를 나중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답을 보시면 1번인데요. 1번에는 보시면 정부의 제출권, 법률안 제출권,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이때는 제한헌법 때는 뭐 법률안 제출권을 국회는 당연히 갖고요. 정부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요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당연히 우리 정부는요.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요거 상식 그냥 참고로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요. 행정부는 이게 상권분리 빡세서요. 그는 미국의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국회와 로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죠. 자, 기억해 두시고. 자, 6번 볼까요? 6번. 민주주의 원리. 민주주의 원리. 와, 신기하게 요번 시험에는 법치국가 원리, 민주주의 원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서 벌써 두 문제나 나왔네요. 자, 앞부분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민주주의 원리 딱 떠올리면 뭐야? 민주주의는 뭐지? 민주주의는 시스템이고요.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에요. 의사결정 시스템. 자,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뭐지? 독재죠, 독재.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독재인데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게 바로 독재고요. 민주주의는 그의 반대말. 모두가 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나오면 자동 연관 검색어는 바로 다수결의 원리. 그렇죠? 다수결.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이죠. 다수결의 원리가.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판례들이 쭉 나와 있네요. 어쨌든 중요합니다. 아까도 정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당의 등록 요건으로 이런 게 있어요. 5 이상의 시도. 보시죠. 1번 지문 보시면 5 이상의 시도당 그리고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는 이미 정당이라고 하면 전국구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게 기본 베이스인데. 그래서 5 이상의 시도당을 요구하고 그리고 각 시도당에 1000명 정도의 당원 정도를 미리 확보하는 거. 이런 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현재도 유지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정당을 만들 수 있지만 정당을 만들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그리고 후보자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바로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힘들어. 근데 해설을 보면 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해설을 보시면 판시사항 가나가 있는데 결론은 헌법 불합치가 나왔네요. 헌법 불합치가 나왔는데 자, 어쨌든 예비후보자는 아직 후보자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후보자는 아니고 그 후보자를 가기 위해서 경선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비후보자예요. 이 예비후보자들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 탈락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거, 이거는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했는데요. 보통 선거에 참여할 때는 기탁금 같은 걸 내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그걸 받아와야 되겠지. 그런데 보니까 예비 후보자는 나중에 공천심사 탈락하면은 기탁금을 반환하는 거, 이런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비 후보자로 내가 나갔어. 기탁금을 내고 나갔는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공천에서 공천 못 받았어. 공천 탈락했어. 라고 했는데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럼 기탁금 그때 준 거 줘.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재산권 침해의 위헌이 되겠죠. 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지문 다시 보시고 3번 보시면 정당의 자유는 국민의 개인적으로 갖는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단체로서의 정당이 갖는 기본권이기도 하죠. 여러분, 정당은요 법인인데요. 그냥 법인이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 법인 아닌 사단인데 법인 아닌 사단도 기본권 주체성이 있을까? 당연히 있죠. 자, 어쨌든 정당의 자유는 개인뿐만 아니라 정당도 누리는 기본권이다. 정당은 국가기관입니까? 아니에요. 국가기관이 아니죠. 정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니라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런 법인격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본권의 주체가 되겠죠. 정당을 국가기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4번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을 금지하고 있네요. 자, 비례대표는 국회의원은 두 개가 있죠.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자기 지역구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1번 기호 1번 2번 해서 투표하는 거. 이게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비례대표는 정당이 명부를 내고 그 정당을 지지하면 명부 순서대로 당선되는 거. 그러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요. 지역의 대표가 아니잖아. 그냥 정당의 얼굴일 뿐이죠.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을 못하게 했어요. 이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전히 비례대표 의원은 할 수 없어요. 연설은. 자, 적절한 수단이라고 돼 있네요. 제가 해설을 보시면 이게 바로 이 사건의 법률 조항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정당 선거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례대표의 취지를 살리자는 취지죠. 얘들이 지역 가서 막 얘기하고 연설하고 하면 얘 지역구인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답게 전국구답게 그냥 어디 지역 가서 연설 대담하지 마 이런 거죠. 자, 마지막 5번 보시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역표 일부에 선거구역이 있잖아요. 여기 일부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쳐봅시다. 요 일부의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면 요것만 조정하면 되는 게 아닐까 싶지만 다 무효입니다. 전부 다 선거구 구역표 전부 다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선거구 구역표는 하나만 조금 어긋나도 모두가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인구든 뭐든 지역이든 다 모든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위헌으로 날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너무나 유명한 지문이니까 체크해 두시고 7번 평등권 보실까요? 자, 평등권에 관한 판례는 많다고 했죠. 특히 옳은 것이네요. 저는 맨날 시험 보다가 맨날 옳은 것 이런 거 잘 못 봐서 틀린 경우가 있었는데 자,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보시면 대통령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가 달리 광역지자체장 선거의 예비 후보자를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네요. 한마디로 이거죠. 대통령 선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자들 있죠. 얘네들은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어. 후원회를 만들 수 있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도지사 선거의 예비 후보자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안 돼. 제외. 그러면 후원회를 못 받아 얘네. 대통령 선거에 예비 후보자 되고 국회의원 되는데 왜 시도지사는 안 되지? 차별이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렇죠? 같은 것을 다르게 대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헌이고요. 평등권 위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 보시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후기 학교로 정해서 신입생을 일반과 동시 선발하도록 한 것은 자율형 사립학교의 법인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틀린 지문이고요. 별표 쳐주십시오. 2번. 자, 2번은 완전 별표입니다. 요거는 되게 헷갈려요. 되게 헷갈려서 요거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하지만 제가 깔끔하게 아주 잘 정리를 했어요. 요거만 보시면 여러분들은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습니다. 자, 2번 해설을 보시면 자, 요거는 결론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라고 했고요. 두 가지를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동시 선발 조항에 관한 판단입니다. 자, 동시 선발 조항. 그 2번을 보시면 아까 다시 2번 올라가서 이거 지문을 보세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키워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얘네들이 일반과 동시 선발하도록 한 거. 요거겠죠. 동시 선발 조항이네요. 동시 선발에 동그라미 막 쳐놓는 거야. 자율형 사립학교 판례는 결론이 두 개였지. 자, 첫 번째는 동시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거는 합헌이야. 이건 합헌이다. 그렇지만 5대4 합헌입니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위헌 의견이 나와야 위헌이 나옵니다. 5인이 위헌이었고요. 4인이 합헌이었어요. 그러면 자, 헷갈리지 말고 다수 의견은 위헌이에요. 소수 의견은 합헌입니다. 하지만 법정 의견은 합헌이기 때문에 이건 합헌입니다. 합헌.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보시면 과학고의 경우에는 과학고는 따로 뽑잖아요. 자율형 사립고는 일반고랑 같이 하지만 과학고는 다른 시기에 뽑아. 동시선발 안 해요. 그럼 과학고랑 차별한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한 거죠. 그거는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우리 법적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중복 지원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요거는 바로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사람은 그러면 동시에 하니까 일반고랑 자사고랑 동시에 지원하니까 자사고에 넣었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일반고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학교를 1년 꾸려야 되는 거지.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자사고도 과학고랑 비슷할 수 있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니까. 그럼 떨어지면 또 따로 이렇게 중복 지원을 가능하게 하면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면 여기 떨어지면 일반고 가면 되잖아. 자, 그런 중복 지원 금지 조항 이거는 올 위원 9명 다 위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이에요. 중복 지원 금지 조항 위원, 그리고 동시 선발 조항은 합헌입니다. 자, 자사고 판례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3번 보시면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조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 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건 평등권 침해인가? 라고 했는데 이것도 해설을 보시죠. 자, 해설을 보시면 자,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요거를 그 외국에서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포함하지 않았나요? 요거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외국에서 뭐 인정 요건이 뭐 외국이나 여기나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네요. 자, 그래서 뭐 사실관계까지 들여다볼 필요는 없이요. 요거는 그냥 이 자체로 외워두시고. 자, 4번 보시면 이것도 치과인데요. 치과인데 전문 과목들이 있잖아요. 치과도 전문의가 있어요. 치과는 뭐 교정 전문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정이 있다고 하면은 교정 전문의 그 병원에 가서는 충치 치료를 못 하나? 이상하죠. 근데 예전에 법은 이렇게 돼 있었대요. 아니 교정 전문의로 달았으면 가서 충치 치료 못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너무 차별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다른 치과 말고 의사들은 뭐 아무리 뭐 외과 내과라고 해도 내과에서도 외과 치료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치과는 너무 엄격하다. 차별 아니냐? 의사랑 비교해서. 그래서 요거는 차별이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5번 보시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한 명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자, 자녀의 선순위의 자녀에 해당하는 손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다른 기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이가 많은 손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거, 나이 순으로 만든 거, 요거는 위헌입니다. 나이가 뭐 대단한, 나이가 대수야? 나이가? 그렇죠? 균등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2명이면 2명 다 균분해서 줄 수도 있잖아. 근데 굳이 한 명한테 몰아주는 거, 나이 많다고? 이거는 차별이죠. 그렇죠? 나이로 차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요. 틀린 지문이고 옳은 지문은 3번이네요. 3번. 이건 평등권 침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를 보시고 8번 보시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나오는 데만 나옵니다. 계속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너무 중요해서 계속 나오고. 자, 1번 질문 보시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불구속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된다. 맞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분해 드렸어요. 자, 이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둘 다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게 뭐라고?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는 안 되고 피고인만 된다고 했어요. 자, 2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아까 나온 거네. 네, 완전 중요하다고 했던 거. 그렇죠. 행정 절차에서 구속당한 사람, 이 구속이 헌법 제12조 4항에서 말하는 구속에 해당된다고 했죠. 그래서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지문이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을 보시면요.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진짜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뭐 이런 걸 어떤 명목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요거 헷갈리시는 분이 많던데 요거는 맞는 지문입니다. 자, 제가 해설을 그래서 좀 상세히 달아드렸어요. 3번 해설을 보시면 판례 2개를 실어놨죠. 첫 번째 판례 보시면 요겁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너무 중요하니까 절대 제한하면 안 돼. 이 취지는 밑에 다른 판례에서 아래 판례에서 요 취지를 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헌법 그 밑에 판례 보시면요, 헌법재판소가 위에 결정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냥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한 거야. 그냥 강조한 것뿐이야. 그렇다고 뭐 제한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고 제한할 수는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지문 자체도 맞는 거고요. 아래 지문 자체도 맞는 겁니다. 둘 다 맞는 지문으로 기억해 두세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둘 다 모순된 게 아닙니다. 모순된 게 아니고 그 첫 번째 요 위에 있는 판례 지문 자체도 이 중요성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맞는 거고 밑에도 맞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어떤 기본권이든 간에 뭐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서 제한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4번 가사 소송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죠,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언제 된다고요? 형사 사건에서 가사 소송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헌법상 보장됩니까? 이건 아닙니다. 가사 소송은 뭐 변호인 없이도 하잖아요. 변호인 없이도. 근데 형사는 변호인 없이가 쉽지가 않아. 인생이 달린 거야. 가사 소송은 근데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5번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근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되어야 합니다. 보세요. 이거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였어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시위를 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거기서 뭐 체포되고 하니까 옆에 있는 변호사가 그냥 시위하러 나왔다가 잠깐 나 이제 이 사람이 나 선임하고 내가 변호인이 될 거야. 내가 조력해 줄 거야. 했는데 이걸 거부당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위헌이었던 판례였어요. 5번 해설 보시면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요해서 다 실어드리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5번 해설 보시면 중요해요. 판시사항 변호인이 되려는 아직 된 사람이 아니고 되려는 자도 이 자의 피의자 접견 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렇죠? 자, 요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를 보시면요. 청구인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자격으로 피의자 접견 신청하였음에도 이거를 허용하지 않는 거. 이거는 바로 위헌이다. 이 판례입니다. 자, 9번 가시죠. 집회결사의 자유네요. 집회결사의 자유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것도 판례가 많기 때문에. 자, 1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1번 판례 보시죠. 이거는 제 판시사항을 그대로 실어드렸어요. 중요해서. 자, 판시사항 보시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 자유를 침해합니다. 자, 여러분 집회의 자유는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자, 나를 보시면 판시상 나를 보시겠습니다.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자 형사처벌하는 것 이것도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전면적 금지해서 그래요. 사실 뭐가 예외 조항 같은 걸 만들면 되는데 아니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시위는 사전적으로 전면적으로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기준도 없이 뭐 그냥 의견 표명 자체도 불가능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다 막아버린 거. 요게 위헌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 판시사항 두 개는 아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헷갈리니까. 자, 2번. 누구든지 법원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내에서 시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100m 내. 야, 이거 위헌일까요? 이것도 중요하죠. 요 시리즈들이 많습니다. 시리즈들이 많은데 제가 좀 많이 실어드리긴 했어요. 한번 해설을 보시면요. 2번. 자, 요거는 위헌입니다. 결론은 어쨌든 위헌이고요. 위헌인데 왜냐하면 예외 조항 있을 수 있잖아. 아니 법원 인근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보통 그런 거죠. 법원 야, 너 판사 잘못된 거 아니야? 하면서 판사 물러나라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애초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니 그냥 일반 다른 거 시위하다가 법원 근처로 지나갈 수 있잖아. 이런 건 예외 허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00m 이내 장소에서는 5개 집회 금지시킨 거. 요거는 위헌입니다. 3번 야간 시위 금지하는 내용. 자, 이거 야간 시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은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생활 범죄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는데요. 3번 보시죠. 3번을 보시면 자, 판시사항이 다 그대로 나와 있네요. 이거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정위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자, 이 지문 자체도 그냥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4번이 제일 중요한데, 야간 5개 집회가 뭐 위험성이 있다고 하나, 모든 야간 5개 집회가 침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야간 5개 집회를 금지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맞는 지문이에요. 요거는 헌법 불합치 받은 판례인데요. 요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A급 판례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래서 판시상 보시면 뭐 다 읽을 필요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한마디로 야간 5개 집회라고 보시면 돼요. 야간 5개 집회는 결론은 집회의 자유 침해합니다. 야간 5개 집회를 금지시킨 법은 헌법 불합치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건 헌법 불합치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자, 여기서 되게 신기하게 이렇게 재판이 나왔습니다. 보통 6명이 있을 때 위원이 헌법재판소에서는 6명이 있을 때 6인이 있을 때 위원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면 5인이 위원 의견을 냈고 2명이 헌법 불합치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주문이 뭘로 나와야 될까? 자, 우리가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정문을 주문을 만드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바로 가장 빡센 거 위헌부터 차례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5명 찾죠. 6명짜리 여기지 딱 여기 걸리는 거죠. 그래서 주문이 바로 헌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6명이었으면 당 위원이 나왔겠지. 그런데 위원은 5명밖에 안 나오고 헌법 불합치가 2인이 나왔기 때문에 위원보다는 헌법 불합치가 좀 더 합헌에 가깝죠. 여기 뒤에 합헌. 자, 그래서 헌법 불합치가 나왔다. 요거는 뭐 그냥 헌법재판소 법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래서 어쨌든 다수 의견이 위원 의견이잖아요. 다수 의견이. 그래서 위원 의견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근데 다수 의견과 요 법적 의견은 달라요. 자, 위원의 의견은 헌법 21조의 정면으로 위반됐다. 바로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돼서 위반. 이런 표현 나오면 어쨌든 여러분은 정답을 어떻게 골라야 되겠어요? 틀린 지문으로 해야 됩니다. 법정 의견이 아니어서. 다수 의견이지만 법정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정 의견, 헌불, 요걸 알아줘야 돼요. 헌법 제21조 위반은 아니나 과잉 금지 원칙으로 위헌입니다. 헌법 21조 위반은 아니라고 본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과잉 금지 원칙으로는 위반이니까 요거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 판례입니다. 자, 5번 보시면 5개 집회나 시위가 사전 신고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신고 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고 질서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요거 해법을 위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거, 요거는 합헌이죠. 해산명령을 이때는 해야지. 과도할 때는 해야죠. 그래서 요 자체는 해산명령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보시죠. 자, 10번 직업의 자유인데요. 직업의 자유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 1로 당연히 떠올리시고요. 자, 1번 국가기술 자격증은 다른 자로부터 빌려서 건설업 등록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아이고 필요적 말소를 해야지. 요거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까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이렇게 자격증을 막 빌려주고 하면 이거 그러면 뭐 안 되죠. 그렇죠? 자격증은 그 사람한테 부여한 거지 그 사람이 빌려줘가지고 이름만 빌려줘서 하는 거는 필요적 말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업의 자유 침해를 하지 않는 거고요. 2번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성범죄를 범했어. 집행유예 받았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거. 이거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예요. 침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합헌입니다. 아니 성범죄 택시 운전사가 강제추행 손님을 강제추행하고 성범죄 막 술을 취해서 막 쓰러진 여성을 성범죄 저지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건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얘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해야지. 그게 맞지 않겠어요? 특히 집행유예까지 받았으면. 집행유예는 빡센 겁니다. 집행유예는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옥만 안 갔을 뿐이고 똑같아요. 징역 받은 거랑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직업의 자유를 이거는 자격 취소하도록 해야지. 이거는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청원경찰은 선고유예 받은 경우 당연퇴직. 자, 드디어 나왔네요. 당연퇴직 시리즈. 자, 선고유예 판결. 이거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센 게 바로 집행유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형법 다 배우셨고. 자, 이건 약한 거, 이건 빡센 거 이렇게 기억하시고 당연퇴직. 어떤 법에 이렇게 돼 있어. 야, 선고유예 받으면 당연퇴직해. 이거는 바로 다
위헌이야. 아, 이렇게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연퇴직? 위헌이야. 집행유예, 당연퇴직 다 합헌입니다. 집행유예는 빡센 법이야. 유죄 맞아. 나쁜 짓이네. 나쁜 놈이네. 당연퇴직? 그래. 괜찮아. 합헌. 자, 요 이론만 기억해 주시면 문제 없죠. 자, 어쨌든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선고유예, 당연퇴직 두 글자만 보시면 뭐야? 위헌이네. 위헌 침해합니다. 옳은 지문. 4번.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10만 원 이상 할 때 영수증 의무 발급하도록 한 거. 이거 뭐 침해 아니죠? 침해 아닙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5번 보시면요. 변호인 선임서 등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 변호사에 경유하도록 한 거. 아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사건 할 때요. 어떤 변호사 선임서를 법원이든 아니면 어디 낼 때 지방 변호사 회에 경유를 해요. 그래서 경유 증표라는 거를 제가 삽니다. 12,000원 내고 서울 지방 변호사 협회 회에 경유를 증표를 붙여서 내거든요. 이거 내 돈 뜯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정도는 뭐 변호사의 직업 수행에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죠. 11번 생명권이네요. 생명권 딱 하면 떠올릴 거. 생명권 하면 딱 떠올리고 태아의 생명권. 태아. 형성 중인 태아. 이런 거. 낙태죄. 이런 게 생명권과 관련이 있겠네요. 자, 그러면 보시면 이거는 다 낙태죄에 관한 판례네요. 자, 어쨌든 그 생명권은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 주세요. 잘 나옵니다. 생명권은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1, 2, 3번을 이제 한꺼번에 보시면 태아는 자, 일단은 저희 해설부터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낙태죄 폐지 A급 판례입니다. 낙태죄는 폐지됐어요. 낙태죄 처벌하는 건 폐지됐어요. 그래서 이제 낙태를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법이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헌법 불합치를 받았고요. 아무튼 자, 여기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 실어놨기 때문에 엄청 긴 판례지만 제가 실어드린 거 요것만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판례 공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기출 해설들 있죠. 요걸 모아서 판례집처럼 열심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쌓아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판례만 정리해 놓으면 판례만 문구만 여러 번 보셔도 여러분들 헌법 실력이 정말 쑥쑥 올라가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요거 보시면 헌법 제10조 1문 해서 제가 이건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쟁점이 그거죠. 기본권의 주체. 자,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느냐? 인정된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자, 지금 밑줄 보시면 언제나 동일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국가는 태아의 생명권의 주체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잖아요. 보호해야 되는데 생명의 연속 발전 과정에 대해서 생명이라는 공통 요소만으로 다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 말이 뭐냐면 자, 우리 아기가 처음에 이제 정자 난자 만나서 착상을 하고 그 다음에 수정란이 되고요. 얘가 이제 점점 태아로 자라나는 거잖아요. 태아로 가는데 얘는 태아로 가고 이제 뭐 임신 태아로 가서 이번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단계별로 있을 겁니다. 단계별로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아니 이건 다 하나의 생명이잖아. 이것도 태아인데 이제 출산하겠지. 다 태아한테 생명이란 이유로 똑같은 기준을 다 적용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이지만 이 작은 단계에서는 낙태를 허용해도 이건 괜찮다 이런 취지죠. 이때는 너무 컸으니까 낙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달리 법 적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의미는 바로 요거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은 요거는 유연적인 규정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문단 또 보시면 밑줄 보시면 결정 가능 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로 인해 낙태를 예외 없이 전면적 윤리적으로 하는 거 강제하는 거 요거는 위반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올라와서 지문을 보시겠습니다. 태아는 1번 태아는 생명 유지를 모에게 의존하는 형성 중에 태어난 점에서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 틀렸네요. 당연히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죠. 자,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이니까. 2번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적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인간 생명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맞는 말이네요.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러니까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 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규제를. 자, 3번. 헌법재판소는 자, 1분기 임신 14주까지는 사유불문하고 낙태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단순 유형 결정 단순 유형 결정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4번은요. 연명치료 거부인데요. 이것도 중요한 판례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중단 결정. 이거는 자기 결정권이야. 내가 연명 더 이상 안 할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이것도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거를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존재한다? 아하, 입법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꼭 중단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이 그 당시 없었어요. 지금 있지만 이거를 국가 니네가 입법을 안 했으니까 니네 지금 위헌적인 상태야라고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5번은 상관살해죄. 군형법에 이런 게 있었네요. 군형법에는 상관을 살해한 거는 무조건 사형. 아하, 아무리 빡센 우리 존속 살해죄도 사형, 무기징역, 사형, 무기, 뭐 징역 7년 이상 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짤 없이 아니 상관을 살해하면 무조건 사형?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이제 딱딱한 법이죠. 그래서 이거는 위헌입니다. 5번은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이거 해설 보시면 알 거예요. 자,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 원칙이 위배됩니다. 자, 12번 재판 청구권 볼까요? 재판 청구권. 자, 재판 청구권은 자, 첫 번째 보시면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제한하는 거. 이거는 과잉금치 원칙에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 거예요. 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뭐 절차를 뭐 이제 다 아시니까. 자,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을 3일로 했다. 3일. 이거 기억해 두세요. 즉시 항고 제기 기간 3일. 너무 짧은 거지. 3일. 3일 안에 어떻게 해? 즉시 항고 제기 기간이. 그렇죠? 3일이면 너무 빡세지 않아요? 준비하고 변호사 만나고 뭐 하고 하려면 3일 너무 짧죠.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 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상대적으로 민사소송이라든지 다른 행정소송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짧아. 다른 다 일주일인데 얘네들은 3일이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위헌 받았습니다. 2번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는 권리. 이게 재판 청구 요 권리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한 균등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꼭 항상 다 상고심까지 가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 1심, 2심, 3심까지가 있는데 3심이 바로 대법원에서 하는 거죠. 대법원에서 기각할 수도 있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2심에서 가져오면 기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 알아두시고 3번이요. DNA 나왔네요. DNA 나왔는데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거나 불복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아니한 거. 영장 절차 조항이네요. 요거는 위헌이라고 했죠.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에요. 3번 보시면 제가 또 실어 들었습니다. 자, 근거 조항은 합헌, 영장 절차 조항은 위헌.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4번 교원 징계 처분에 관하여 재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침해하지 않습니다. 교원 징계 처분은 사실은 바로 소송 가기 전에 일단 재심 청구를 통해서 뭐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심 절차 행정소송 가기 전에 한 번 더 좀 잘 따져봐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헌법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건. 자, 5번 보시면요. 5번 세월호 참사.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결론이 두 개가 좀 달라서 그래요. 자, 바로 해설을 보실까요? 해설을 보시면 5번 해설을 보시면 판지사항 중 3번, 4번만 실었는데요. 요것만 보시면 되니까. 3번은 바로 뭐냐면 심의위원회의 배상금 지급 등 지급 결정에서 신청인이 동의를 하면 이게 바로 재판상 화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법. 이거는 근데 웬만하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도요. 국가배상이라든지 모든 것들 다른 법에서도 다 똑같이 신청이 동의를 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판상 화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재판이 끝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좀 절차를 좀 간소화하게 되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른 법에도 다 있으니까 이런 거는 위헌이 아니고요. 근데 4번은 이건 좀 판사 사안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이 참사에 관한 어떤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서약합니다라는 거에 사인을 하겠어요. 이거를 꼭 제출하도록 했어요. 이걸 제출해야지 돈을 주는 거야. 아니 다출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렇죠. 이런 것들 너무 차단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고요. 뒤에 게 이의 제기 조항인데 이의 제기 조항은 위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2020년 국회 입법고시 기출과 해설까지 마쳤습니다.